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15장 각 학파별 모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고전학파를 봤습니다. 시장을 신뢰하고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생산을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세이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공급이 중요하다. 살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이의 법칙, 공급을 중시 여긴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요, 다른 사람 수요를 뺏어 먹는 재정정책 입장에서 완전 구축 효과,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 이분성, 화폐의 중립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대공황 이후에 등장하게 된 케인즈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케인즈와 케인즈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케인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1929년 대공황 때문에 발생했죠. 자, 그래서 케인즈 혁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이 대공황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제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1920년대 말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자, 기존의 경제학자들이 고전학파인데 이름에다 클래시칼, 고전 이런 말을 붙이기는 싫죠. 케인즈가 붙였어, 일반 이론 책에다가. 엄청난 경기 침체를 가져오게 됐는데 고전학파는 약간 설명을 못합니다. 당시만 해도요, 약간 잠깐 일시적인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경기 침체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고전학파 입장에서는 가격이, 시장이 자정 능력을 통해서 금방 해결한다고 했죠. 근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등장해서요, 1936년에 자기의 생각을 집대성한 책을 일반 이론이란 책을 쓰게 되었고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내용들은 계속 논문이나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극심한 경기 침체와 실업, 왜 발생했는가? 고전학파는 공급에만 초점 맞췄으니까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케인즈는 생각한 거지. 여러분, 코로나 생각해보세요. 코로나도 벌써 한 5, 6년 전 돼버렸네, 이제. 자, 그때 이제 발병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폭파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왜 우리가 힘들어지고 경제 침체가 됐냐면 거리두기 하게 되면서 물건을 안 사 먹는 거야. 수요 부족, 유효 수요 부족이 원인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뭔가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불안하니까 소비를 안 해. 투자를 안 해. 그게 바로 CIG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진단하고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수요 부족이니까 증가시키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된다? 정부야, 네가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큰 정부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그는 유효 수요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는요, 유효 수요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케인즈의 시각이 거시경제에 대한 분석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기 때문에 케인즈가 가져온 이러한 사고방식을 케인즈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5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은 곧바로 거시경제의 주류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때 미국을 중심으로 뉴딜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케인즈의 이론을 수용하게 되었고요. 그 뒤를 이루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의 케인즈 학파, 스쿨,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힉스 한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ISLM 모형을 개발을 해서 케인즈의 생각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고전파 종합이라고 얘기하죠. 신고전파
종합. 이건 이제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아무리 이제 케인즈 학파가 있더라도 경작의 근간, 뿌리는 고전학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를 두 개 융합시켜서 혼합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1번 볼게요.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 출간된 이후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중시하는 고전학파 계통의 학자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 학파들과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죠. 그 의견의 대립을 통합시키게 됩니다. 자, 휴전 협정이 발생합니다. 자, 박스를 볼게요. 물가와 임금을 비롯한 가격 변수의 경직성을 가정한 케인즈 이론은 단기적인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시장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잘 작동되는가? 이렇게 봤을 때 단기에는 시장이 잘 작동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하지. 가격이 경직적인 경우입니다. 장기가 되면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이 잘 됩니다. 오르락 내리락 잘 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단기에는 케인즈 학파의 설명이 타당,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기에는 고전학파의 설득력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합의를 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격 변수의 신축성을 전제하고 있는 고전학파 이론은 장기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3번 볼게요. 케인즈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에다가 가격이 경직적이거나 사람들이 약간 제대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을 중시 여기는 케인즈 이론과 장기적인 시각을 강조하는 케인즈 학파, 고전학파 이론과 이 둘을 합쳐서 신고전파 종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오클래시컬.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새고전학파는 new 이거를 번역한 것이고 신고전학파는 네오 약간 고전적인 번역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시경작에서 다루게 되는 ISLM 이 모형을 이제 가져와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SLM에서 고전학파란 이렇게 되고 케인즈학파면 이렇게 되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원리에 담겨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케인즈의 거기 국민소득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볼게요. 케인즈의 국민소득의 결정. 우리 고전학파는 공급 측면, 생산함수 이러니까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를 했죠. 자, 케인즈 상황을 한번 보시면 밑에 그림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케인즈는요. 케인즈 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은 밑에 유효 수요 이론 요거 45도선 모양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Y가 되고 이 45도선이야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총 지출입니다. 총 수요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요만 중요한 그냥 45도선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수직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굳이 표현하면 A, E 요것만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Y0 상태가 되는데 이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 달성하려면 한참 모자릅니다. 여기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할게.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수요가 부족한 지금 상황에서는요. 특히 거기 보시면 밑에 그림으로 보세요. 물가가 경직돼 있어. P0 상태로 고정돼 있어. 물가가 고정돼 있는 상태야. 고전학파 상황과는 달리 이렇게 할게요. P가 망가져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P0 수준으로 이렇게 경직적이다. 가격이 묶여 있는 거야. 자, 생산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AS 곡선은 수평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여기가 Y가 되고요. 자, 총수요 곡선은 그냥 이렇게 AD 이렇게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ISLM에서 우리 도출한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노동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노동시장은요. 역시 마찬가지야. W라는 명목 임금 자체가 고정돼 있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지만 노동의 수요 곡선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 되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 상황이 되는 때까지 수평. 그러니까 AS도 수평이고요. 물가가 경직돼 있고 W도 요 고정된 상태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시 볼게요. 노동시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명목 임금이 경직적이다. 그래서 W0 임금 수준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니까 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수요가 부족합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태야. 지금 노동의 수요도 부족한 상태야. 만약 여기까지 돼야 되면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AS 곡선도 어느 순간 가면 우린 이렇게 했었죠. 뭐 여기 수직이라 할게. 그럼 점점점점 여기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 수준인데 지금의 국민소득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의 어떻게 돼?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초과 공급 상태. 여러분,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는 거, 그거 노동시장의 초과 공급이 실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죠. 자, 우선 중요한 거는요. 6번, 5번 계속 얘기하는데 명목 임금 경직성, 경직성이라는 말 보시고 물가, 고정, 고정이라는 말 체크해 주시죠.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언제나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의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니,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고전학파에서는 갈비탕이 300개로 딱 제한돼 있어. 더 이상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어. 고전학파는 아니, 갈비탕은 3,000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이 200개, 30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가격 올라가기는커녕 지금 갈비탕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안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총 공급 곡선이 수평이고요. 7번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는 유효 수요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인즈 학파의 이 모형을 심플하게 나타낸 게 ISLM 모형입니다. 이제 힉스와 한센이라는 학자가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뭐 그래프라든가 이런 게 없다니까. 근데 그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힉스라는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영국의 경제학자가 내가 케인즈의 생각을 이렇게 반영해서 모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게. 근데 이게 또 보통 일반적인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 당연히 어렵게 되겠죠. 자, 케인즈의 이론은 ISLM 모형으로 일반화되고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인데 이자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IS가 뭐야?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자율과 국민소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N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국민소득과 이자율과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재정정책이 여기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분석할 때 재정정책 Y는 C, IG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금융정책이 통화정책이 여기 사용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이거 어떻게 우리가 LN 곡선 도출했습니까? 화폐 공급은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Y랑 R이 여기 있죠. 국민소득과 R 얘네 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Y는 C, I 여기 R이 있고요. G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Y가 있고요.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관련된 거 알 수 있겠죠. 자, 케인즈 학파에 의하면 3번 보시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있잖아. 투자가 이자율에 얼마나 민감한가 이걸 봐야 되는데 투자는 애니멀 스피릿 거기에 영향을 미쳐요. 애니멀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R의 영향은 작아요. 영향은 작아. 자, 그래서 저 IS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이자율에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가파르게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고전학파는 화폐를 왜 보유하니 하면 MV는 PY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 교환 방정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데 케인즈는 투기를 위한 거야. 투자적이라는 말을 쓰죠. 투자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커요. 이자율 탄력성이 커. 자, 그래서 LN 곡선은 이자율이고 Y라고 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이제 수평에 가까운 유동성 함정이라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게 3번이 중요한 거야. 언제나 케인즈를 기준으로 정리하시죠.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LM은 완만하고 IS는 가파릅니다. 자,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커요. 재정정책이 효과가 크고, 그리고 LN 곡선은 수평이잖아.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정책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 리퀴디티 트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빠져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은 효과가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은 효과가 작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총수요 총공급으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DAS 모형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케인즈는 ISLM에서 우리가 총수요를 도출하고요. AS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자, 1번 볼게요. 케인즈 학파에 따르면 단기에는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고요.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고전 학파는 AS 곡선이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케인즈는 아니라는 거야. 장기에는 AS 곡선이 수직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전 학파의 장기의 상황이고요. 극단적인 케인즈, 여기는 이제 ADAS니까 물가로 표현해야 돼. 처음에 ISLM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ISLM 곡선에서는 수직축이 이자율이고요. ADAS는요, 수직축이 P, 물가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요는 뭐 ADAS에서 여기 ADAS에서 총수요는 ISLM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 물가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 이자율을 여기다 딱 집어넣고 물가와 Y와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물가가 떨어지면 LM이 우측이동 하잖아. 자,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물가 떨어질 때 국민소득 증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D는 우하향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IS, LM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자, 다음 3번 나와 있고 4번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한 상태에서요. 재량적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나오게 되죠. AS는 단기에는 그래서 우상향해. 이게 케인즈의 상황이고요. 케인즈는 주로 이제 단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확장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썼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면 이게 종합적인 복습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IS가 우측이지? 헷갈리시면 앞에 잠깐 복습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럼 AD가 당연히 IS, LM을 다 우측 이동시키는 것은 AD를 우측 이동시켜요. 그럼 케인즈 입장에서는 여기가 A라는 상태에서 K라고 쓸게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는 꼬라고 쓸게요. 고전학파는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달라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거기 고전학파랑 케인즈 학파에 대한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는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논리적 흐름이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정리된 걸 보면서 하나를 꼭 짚는 거야. 노동시장 해서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어떻게 생각했는가? 실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지? 화폐시장, 총수요 곡선, 고전학파는 MV는 PY에서 결정됐지? 케인즈학파는 ISLM에서 얻어냈지?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케인즈학파와 관련한 그 얘기들을 같이 한번 ISLM 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통화주의 학파에 대해서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볼게요. 자, 통화주의 학파는요,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케인즈가 득세였던 그런 상황에서 통화주의네. 자, 머니 해도 말이야, 화폐가 중요하다라는 밀턴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통화주의 문제 풀 때는요, 적응적 기대 가설을 보시면서 적응적 기대 가설에서는 단기와 장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우선 개요 살짝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케인즈의 처방에 따른 재량적인 재정 정책으로 대공황을 벗어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케인즈를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케인즈의 대세가 이렇게 잡혀오고 있던 찰나에 195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화됐어요. 심각해지는 것이지. 자, 그때 거기 보시면 미세 조정을 통해서 경제 안정화를 신봉하는 케인즈 측면에 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케인즈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막 돈도 찍고 정부 지출 증가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총수요를 줄여야 되는 건데 이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자꾸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은 명목 소득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야. 이때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등장했으니 그런 사람들을 머니터리스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화폐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화폐의 역할을 강조해서 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아니,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리드만은 이거 아시죠? 고전학파의 화폐 수량설을요, 신화폐 수량설, 화폐 수요 파트에서 했습니다. 신화폐 수량설, 네, 요거를 강조하게 되었고요. 자,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뭐니 해도 거기 보시면 화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1970년대 들어오면서 석유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때는 여러분 비용이 증가해서 AS가 상방 이동했는데 총수요 관리 정책이 약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케인즈의 AD 정책이 한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물가를, 이게 여러분 석유 파동이면 이거 AS가 상방 이동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잘 기억하시죠? 상방으로. 상방 이동이죠. 상방 이동까지 쓸게요. 상방 이동으로 이동해서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요게 발생하는 거지. 자, 근데 AD 정책 가지고는요, 아니, 경기 침체와 물가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져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죠. 자, 7번. 반면에 통화주의자들은요, 적응적 기대를 도입해서 자연 실업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케인즈학파와 달리 통화주의자들은, 자,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 기억나십니까? 기대를
반영합니다. 반영해서 특히 적응적 기대야 통화량을 만약에 서서히 줄여주게 된다 하면은 거기 보시면 자연 실업률 가설, 적응적 기대 잘 보시죠. 그걸 이용해서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요. 그래서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를 이용해서 필립스 커브 루카스 공급 곡선 같이 그렇게 보면 돼. 근데 거기서 이제 합리적 기대지만 적응적 기대를 고려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걸 잘 도입해서 해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주의 학파가 뜨게 됩니다. 자, 통화주의 학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명제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우선 명목소득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 명목소득은요. PY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MV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 명목소득이라는 게 P 곱하기 Y를 명목국민소득이라 합니다. 명목 GDP.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만약에 유통속도가 고정돼 있을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명목 GDP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장기의 통화량은 물가와 다른 변수에만 영향 미치고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명목 변수만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연 실업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단기와는 달리 요거는 이제 단기와 장기 적응적 기대니까 적응적 합리적 기대는 여러분 예상을 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적응적 기대는 단기와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에는 필립스 커브가 우하향하고 AS 곡선이 우상향하는데 장기에는 수직 이렇게 합니다. 장기라고 할게요. 롱런 입장에서 봤을 때 AS 곡선은 수직이고요. 그리고 단기의 AS 곡선은 우상향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자, 3번. 단기에는 통화량의 변화가 경제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경기 변동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근데 장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는 본질적으로 안정,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어떤 사고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사상, 가치관을 기반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장기에 관심이 있어요. 장기. 단기에는 잠깐 뭐 케인즈 뭐 네 말 맞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장기에 관심이 있게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단기에는 또 경기 변동의 원인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라. 그리고 단기에 개입하더라도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정부 너 때문이고 재량적인 통화 정책 이거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준칙이라는 말 찾았습니까? 통화 공급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K% 룰이라는 얘기를 하죠. 요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자, 6번 재정 정책은 GDP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구축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에는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 신화폐 수량설 요거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신화폐 수량설. 자, 화폐 수량설은 MV는 PY 해가지고요. 화폐를 보유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거래를 위해서, 그래서 소득에만 영향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냐면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K가 있고 R이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있고 항상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2번 보세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화폐 수요는 안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케인즈 학파는 화폐 수요에 대한 이자율 탄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향이 작아요. 영향을 미치긴 해.
그러니까 케인즈랑은 비슷해. 순수한 고전학파는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영향 안 받아 하는데 영향을 미치나 영향이 있긴 하지만 but 어떻게 크다 작다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LM 곡선이 가파르게 됩니다. 케인작파 기준으로 해달라고 했지. 케인작파는 유동성 함정 떠올리시면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반응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치 이자율에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그래서 LM 곡선은 가파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ISLM 모형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LM 이거는 이제 케인작파를 먼저 기준으로 해주세요. 이제 문제 풀 때는 케인작파는 LM이 완만하고요. IS가 가팔라. 그 고전학파는 이게 케인즈야 케인즈. 유동성 함정 떠올리시면 돼. 그래서 케인즈와 반대로 이게 케인즈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M이 가파르고 IS가 완만하다. 왜냐면 케인즈는 투자가 이자율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안 받는다 했는데 아니 여기서는 이자율의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연실업률 가설 나와 있습니다. 자연실업률 가설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연실업률 가설은 거기 보시면 기대부가 필립스 커브를 이용해서 단기에는 AS가 우상향하고 단기 필립스 커브는 우하향합니다. 이게 뭐야?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장기에는 장기 AS가 수직이고요. 장기 필립스 커브도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정부의 여러 가지 총수요 관리 정책이 효과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기 동그라미 치시고 장기 동그라미 치시죠.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가 나와 있는데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럼 아예 안 합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재정정책은 케인작파가 승수효과에서 강조하고요. 통화주의가 구축효과 해가지고 장기에는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것들. 금융정책은 이제 케인즈는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라 해서 우리 통화정책 저 앞에 배운 거 있잖아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거기 1번에 나와 있듯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투자가 증가하고 그 경로가 있는데 통화주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바로 명목소득이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케인작파랑 통화주의 학파에 대한 뭐 내용 정리가 담겨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는 건 아니고요. 저자분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한번 한 꼭지씩 체크해 보세요. 막 이거 막 지금 그냥 암기해서 뭐가 미약하고 안 돼요. 객관식 문제 풀면서 이게 뭐였더라? 케인작파는 IS가 가팔랐나? 완만했나? LM이 완만했나? 가팔랐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몇 번 문제를 하다가 마무리할 때 이렇게 보는 거야. 미리 이걸 딱 정리해서 옆에 펴놓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해도 되긴 하는데 공부 안 하는 것보다는 좋긴 하지만 본문 내용에 좀 초점 맞춰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공급 경제학입니다. 공급을 중시하는 경제학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급 중시 경제학, supply side economic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등장 배경은 우선 첫 번째 얘네들은 고전학파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케인작파에 가깝겠습니까? 그치 고전학파에 가까워요. 왜요? 공급을 중시여기잖아. 고전학파는 공급 중시여기고 케인즈는 수요를 중시여기죠. 자, 등장 배경을 한번 볼게요. 등장 배경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요. 뒤에 레퍼 곡선 있잖아요. 그 정도만 그냥 하나 보시면 돼. 자, 1970년대 석유 파동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한 거지. 자, 오일 쇼크가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해요. 이렇게 보시면 Y가 있고 총수요가 있는데 AS 곡선이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렇게 된다고. A에서 B로 가게 됩니다. 자, 국민소득은 위축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을 다시 원래 상태로 하려면 이렇게 AD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C점으로 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요. 물가를 잡자니 총수요를 감소시켜서 D점으로 가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때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AD 정책은 해결이 곤란합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그러니까 야, 수요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님이 말씀하신 뭐야? 공급을 중시 여겨야 돼. 이게 다시 이렇게 해서 고전학파 시각으로 가자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 중시 경제학자들은요,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라 해가지고 시장에 맡겨라 고전학파 계통 그 원리가 됩니다. 자,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 조세 감면과 AD, AS 곡선. 아니, 텍스를 줄여주라는 거야. 텍스를 감면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이게 공급 능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야.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세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세를 하락합니다. 뭐 미시적으로 접근할 건 아니고 근로소득세를 낮춰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일을 해. 그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사람들이 세금이 너무 높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이거야. 내가 근로소득을 벌어들였는데 정부가 다 뜯어가니까 에이, 나 일 안 해. 이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저축이 대부자금에서 공급이잖아. 근데 이자소득을 많이 뜯어가면 에이, 저축 안 해. 이러니까 이자소득세를 인하하게 되면 이것도 자금에 대한 공급이에요.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입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오케이? 자, 법인세율을 또 인하합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했는데 이러면 또 투자가 증가합니다. 투자가 증가하면 이게 자본축적으로 이어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투자라는 게 우리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를 증가시켜요. 그치? 왜요? 투자는 Y-CIG 하니까 단기적으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IS 곡선에 우측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투자라는 게 또 투자를 해야지 자본 축적이 쌓여가지고 뭔가 경제 성장이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축적되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게 투자가 바로 자본 증가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AS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투자의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볍게 보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동 공급 증가하고 대부자금의 공급 증가하고 자본 축적으로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론은 뭐다? 정부야, 네가 자꾸 세금을 올리지 말고 자꾸 정부 이게 세금을 줄이게 되면 정부 지출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정부가 작은 정부로 이렇게 가라. 큰 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고전학파 메커니즘과 비슷하게 되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번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율, 이자소득세율, 법인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생산 능력이 증대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도 투자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를 감면하면 R&D의 효과를 보게 돼서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요. 공급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AS가 상방 이동해가지고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걸 통해가지고 AS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이동을 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해결 가능.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래퍼 곡선입니다.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저기요, 근로소득세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세율을 낮추고 이자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율을 낮추면 정부는 조세 수입이 없어가지고 운영은 됩니까? 원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정부인데 아니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게 등장한 게 이제 래퍼 곡선이 되는 거예요. 래퍼라는 학자예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의 이제 대통령한테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밑에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세율, 이렇게 스몰 t라고 할게. 여기가 조세 수입이라 할게요. 재정 수입. 자, 여러분 이게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러분 세율이 빵이면 어떻게 돼? 정부가 세금을 아예 거두지 않으니까 정부의 조세 수입이 빵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여기 세율이 만약에 100%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가 되면 조세 수입이 역시 또 빵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어디 상황에 있느냐라고 하면요. 미국은 여기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쪽 영역을 우리는 래퍼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금지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금지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세율 인상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율 인상을 금지한다. 금지하는 영역. 이해 가시죠? 지금 미국은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쪽에 있다라고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A. 그러니까 오히려 세율을 인하해야지.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야. 사람들이 세율을 깎아줘야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저축을 많이 해서 오히려 조세 수입이 더 거친다. 이겁니다. 자, 래퍼 커브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인데요. 세율 수준이 낮을 때는, 낮은 상황에서는 세율을 올리게 되면은 이렇게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데 이 B와 같이 이렇게 높은 세율 수준에 가면 세율을 더 증가시키잖아? 그럼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일할 맛이 안 나서 조세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래퍼의 주장은 현재 미국은 T1의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율을 오히려 인하해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게 된다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옛날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는 세율은 두 개가 있다. 뭐 그렇겠지. 래퍼 곡선이 0U자로 생겼으니까 뭐 그런 게 나오기도 했는데 아무튼 2번. 자, 근데 실제 레이건 행정부 때 세율을 인하했거든. 래퍼 교수의 말을 듣고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했나요? 아니었던 거지. 미국 상황이 이쪽에 있었나 봐. 그래서 오히려 조세 수입이 감소했었다. 자,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자, 세율이 얼마가 돼야지 조세 수입이 극대되는가, 그 점을 찾기가 쉽지 않고 실제 해보니까 성립하지 않더라는 거야. 오케이? 자, 공급 경제학의 기본 주장 살짝 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이 고전학파 생각하고요. 유사해요. 문제 풀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전학파의 주장은 뭐야? 작은 정부. 이해 가시죠? 예, 정부가 영역을 확대해서 정부 지출 늘리거나 큰 정부 반대합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 축소. 작은 정부가 정부의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조세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축소해야 된다. 정부가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는 게 바로 시장의 원래 이렇게 원연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점은 뭐 아직까지 검증되진 않았고요. 크루그만 교수 책 같은 데 보면 약간 크크 웃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런 래퍼라는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저렇게 정책을 실시하다니 어이가 없구만. 약간 뭐 그렇게 박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밑에 요점 정리에 보시면 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대한 학파별 견해가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살짝 한 번쯤 보시면 좋긴 해요. 그렇지만은 저 앞에 가서 본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뒤에 문제가 있잖아. 그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풀 텐데 그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16장에서 다시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